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지금 녹화를 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있었던 고용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얘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드는 도중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뭐 현재 시점으로는 얼마나 빠지는 거야 지금? 아까 17%까지 막 빠지던데,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네요. 더 많이 빠지다가 지금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좀 오늘 좀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썸네일은 제가 이제 자산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어제 이제 나스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전에도 제가 이제 진짜 리스크가, 제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따로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 전망 계속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설명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장 끝났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도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그림은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중에서 엣지랑 도어대시 그리고 줌, 어제 이제 도큐사인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도큐사인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만 해도 거의 30% 이상 하락했고요. 줌도 올해 연간으로 48%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수혜를 받던 그런 회사들, 도어대시 마찬가지고요. 주가 워낙 높은 수준에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좀 이례적인 게, 오미크론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든 아니면 전망치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됐어, 그거는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전망이 틀린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미크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연준의 생각은 인플레이션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월요일날 급락했고, 그리고 화요일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빠져서,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수목금 모두 반등하면서 그래도 주간 단위로 오히려 플러스가 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양봉을 그리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아직 1000포인트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국내 증시는 안도하는 분위기를 펼쳤는데, 문제는 미국 증시인데요.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이제 1.9% 하락했는데, 그나마 막판에 상승해서 1.9%고, 다우는 오히려 이제 좀 막판에 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흐름을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4%, 어제 이제 리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존, 전체적으로 빅테크들, 그리고 이제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그리고 AMD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도브도 8%나 빠졌어요. 어도비도. 주가가 다 그동안 좋았던 애들이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았고, 그 트리거가 됐던 거는 고용지표, 그리고 이제 블라드 총재의 발언, 이런 부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은행주도 빠졌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리는 어제 또 빠졌어요.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국내 이제 얼마 전까지,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 하길 잘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 하기 잘했다 그랬는데, 1주 만에 이렇게 지금 성과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헬스케어 최근 한 달 동안에 헬스케어, 컨슈머, 금융 이런 섹터들은 6에서 7% 정도 하락했는데, 섹터 지수가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개별 종목 단으로는 훨씬 더 낙폭이 컸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기술주도 여기 이제 2% 정도 하락했고, 유틸리티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 하락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제 나스닥하고 코스피를 그린 그림인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과 코스피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한 5월달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6월달 넘어서면서부터는 나스닥만 좀 고공행진하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좀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동조하다가 이때 이후로는 이제 뭐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중국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면서 언더퍼폼이 확장되고 있다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는 지금 이게 수렴하고 있는 거죠.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좀 더 뭐 수렴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방향은 지금 올해 YTD 기준으로 나스닥이 18%, 코스피가 0.8% 올랐으니까 조금 더 좁혀지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스닥 워낙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는 게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배경은 뒤에 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도 비슷한데요. 올해 성과를 보니까 엔비디아는 130% 상승했고요. 이게 올해 좀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피어 그룹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0%. 근데 10%도 그래도 오른 건데, 이것과 비교하면 너무 격차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격차가 뭐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뭐 당분간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빅스를 한번 보시면은, 빅스가 또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30을 넘어선 끝났는데, 자세히 보면은 장중에는 36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은지를 제가 우리 강 작가님 때문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한 달 뒤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빅스 지수가 40을 뚫고 올라갔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달 뒤에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연 40% 이상 나오더라고요. 요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 빅스 지수가 30 이상이 올라갔다, 혹은 40 이상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면은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될 수 있다, 기다려라 라는 건데, 박세익 전무님하고 강한국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 가만 들어보면 언제 들어가는 게 좋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퀀트로 돌려봤더니 한 달 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았더라라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한 달 후에 들어가니까 진짜 좋았구나, 과거에도 그랬구나, 미래에도 반복되겠지, 그럼 한 달 후에 살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게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씩 이렇게 30이든 40이든 빅스가 올라갈 정도로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우리가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이유들처럼 새롭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나왔고, 그 변수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고, 물론 이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달 후 정도 되면 이렇게 빅스가 30에서 40 정도로 올라갔을 때 있었던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시장이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빅스가 올라가니까 이제 30이니까 무조건 사다, 분할 매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무조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퀀트적으로도 그렇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유가는 여전히 약세 국면입니다. 지금 약세 국면이고요. 0.3% 하락해서 지금 66불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80불 정도 수준이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좀 하락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5만 불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오늘 방금 보니까 4만 6천 불까지 하락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올라서 4만 7천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워낙 커서 평소에 연락 안 오시는 분들도 지금 뭐 텔레그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왜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이 왜 빠졌냐?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어요. 특히나 지금은 주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왜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자분들은 이런 기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찰리 멍거가 비트코인 쓰레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이 아저씨는 원래 쓰레기라고 그랬었어요. 뭐 바뀐 게 없는데 이 아저씨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차라리 그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거를 곱씹어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마찬가지인 게 9.5%는 하락해가지고 4,100까지 하락했어요. 그랬는데 3,700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역시 암호자산은 움직임이,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것도 한 번에도 아니고 그냥 몇 시간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실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암호자산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장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장해 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의 변동성에도 괜찮은 자산은 최대한 많이 저장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상황이 기회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 끝났다, 뭐 이거 다 이더리움 다 버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변동성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바이낸스 같은 데서는 보니까 최근에 요 몇 시간 동안에 1시간 만에 1.1 빌리언, 그러니까 1.3조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 정도의 규모의 청산 거래가 일어났다. 뭔지 모르겠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어떤 자금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청산돼 버리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또 나도 모르는데 뭔데 왜 그래? 뭐야? 이러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리고 암호자산 가격이 지금 급락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찰리 멍거 때문이라는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마 단테님이 어제 이제 레카를 끌어가지고 찰리 멍거 아저씨가, 이 아저씨 너무 멋있는 분이잖아요. 정말 투자의 대가죠. 근데 이제 저는 오늘날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발명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저는 막 이런 이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분은 원래 그런 뷰를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슈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빠진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마침 이게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물어봐도, 제가 아는 분들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 다 물어봐도 다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모르게 트리거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제임스 블라드, 센트루이스의 총재죠.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한동안 제임스 블라드가 굉장히 그 비둘기파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이분을 형으로 모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형 안 하고 블라드 씨가 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적으로 선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블라드 총재가 발표했던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본 발표 자료인데요. 어제 이제 했던 발표 자료인데, 블라드 총재가 마치 원기옥을 모으듯이, 야 이거 지금 나한테 모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 모두 가져와봐, 내가 다 설명해줄게, 그래서 다 가져와서 한 방에 싹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2021년에는 굉장히 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쇼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죠. 미국에서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은 굉장히 부양적인 상황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쇼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상승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죠. 자, GDP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됐고요. 이미 노동시장도 아주 강력하고 앞으로도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대한 빨리 부양적인 통화 정책을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분의 주장인데, 그 근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쇼크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둘 다 헤드라인이 이게 헤드라인이고요. 이게 코어입니다. 코어도 올라갔고 헤드라인도 올라갔는데 2021년 그러니까 2021년에 평균적으로 예상치가 이 정도였었는데 둘 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2%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센트럴 루이스의 연준에서 지금 만들어낸 지수가 있나 봐요. 이 지수가 뭐냐면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근데 이 지수가 의미하는 거는 그거래요. 나중에 향후 12개월 동안 2.5% 이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확률이 80%다. 8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확률이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여기 0.8이니까 80%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굉장히 향후에도 계속 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은 어떻냐 봤더니 주가도 많이 올랐고, 주가도 과거에 17%인데 거의 2배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집값인데요. 집값은 과거에 4.8% 정도인데 18% 정도니까 거의 4배 이상 빠르게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근데 어떠냐?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지금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 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는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 규모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라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는 뭐 나중에 뭐 얘기하더라도 일단 이것부터 보시면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 GDP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실질 GDP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데 이만큼만 성장을 못하고 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큼 할 수 있는 거를 왜 5밖에 못하고 있니? 너 공부를 더 하든지 뭘 하든 해서 내가 더 밀어줄 테니까 더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가 되겠네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야, 너 잘해가지고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50점밖에 못 맞냐? 공부 더 해. 너 잠 자지 말고. 너 맨날 잠 10시간, 12시간씩 자지 말고, 뭐, 한 3시간, 4시간씩 좀 잠자는 시간 줄여서 공부 더 해가지고 점수 더 올려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그래, 알았어. 아빠,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열심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100점은 못 맞고 결국은 80점밖에 못 맞았어. 근데 이제 80점밖에 못 맞는 게 이 친구한테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뭐 병원에 실려가든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도 계속 야 이놈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를 만약에 그 점수로 비유한다면 이런 거죠. 만약에 80점밖에 못 맞는 애인데 계속 돈을 넣어가지고 부양을 시킨다고 한들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블라드 씨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미 다 성장한 거 아닌가? 더 이상은 못해. 이 80점이 니네가 최고야. 미국이 경제가 되게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100점 맞을 수도 있었지. 근데 지금 80점밖에 못 맞는 애로 바뀐 거야. 내가 그 이유는 뒤에서 효석이한테 설명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은 부양책을 쓰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림이에요.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인자 수죠. 밖에서 이제 일자리를 뽑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일자리를 뽑는 사람이고, 이거는 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10이면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10명. 그러면 이게 딱 매칭이 돼서 끝나는데, 이게 가장 낫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노동 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캔자스시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교육을 끌어당겼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막 연준에서 가져온 자료를 다 가져와가지고, 자 봐라. 그 레이버 마켓,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환경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어. 이미 다. 내가 계산해봤어. 캔자스시티한테 내가 얘기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노멀한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지금 상당히 좋은 환경이야. 문제가 없어. 전혀.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시장 참가율이에요. 저도 말씀 많이 드렸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노동 참가율이라는 개념이죠. 이게 과거의 추세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야. 이런 거죠. 2000년대에 이어서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더 낮아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자꾸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맞는 거지. 노동시장 환경을 보면 더 뭐 지금 상황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은 AIT 좋아. 2020년 8월에 파월이 얘기했던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한 거 오케이 알고 있어. 그러면 평균 내보자. 그러면 한번 이런 거죠. 블라드 씨라고 할게요. 계속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계산한 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해보면 2.1%고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하면 2.2%, 이렇게 하면 2.3%. 야, 그러면 다 평균 넘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기준으로 평균 낼 건지가 결정이 안 났는데 4년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이 2%가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8년으로 해버리면은 이때 2%가 안 됐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만 이미 지금 넘어선 상황이다. 지금 여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지금 벌써 CP가 3.5%가 넘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오미크론 문제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보면서 느낀 점은 블라드 형이 좀 뭐 얄밉게도 설명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 보면은 금리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어요. 이게 저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플레이 우려 맞아요.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부양을 못한다 이런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행동은 분명히 여기서 도비시 하던 위치에서 호키시 하는 위치로 바뀔 거라는 것도 오케이 알았어. 그것까지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런 행동과 말 때문에 시장은 벌써 앞서가서 그래? 그러면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 다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이 쉽게 그들의 계획처럼 금리를 인상하는 데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가가 빠져서 주가 부양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생각은 벌써 미국 10년물 금리 보시면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고요. 30년물 금리는 더 큰 폭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연준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 뭐 인플레이고 뭐고 다 좀 이게 쿨다운 되겠지 뭐 경기는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다 찼을 수 있고 미국은 80점이어서 더 이상 부양을 안 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 즉 신흥국 다른 유럽 이런 지역들로 인플레가 여기서 흡수되면서 어느 정도 흡수되면서 또 완만하게 지나가는 시나리오.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용지표 쇼크를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면 고용지표는 숫자 자체는 고용자 수 자체는 예상을 하회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업률은 오히려 더 예상보다 더 낮았습니다.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낮았다는 것의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점짜리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블라드 총재 얘기했던 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요게 이제 100점이고요. 근데 너 왜 50점밖에 못 맞냐? 그래가지고 물을 부으면 양적 완화를 하든 부양책을 쓰든 부으면 이게 80까지 착착착착 차는 거죠. 80까지. 그럼 땡큐.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100점이 아니고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100점까지 맞을 수 있었는데 난 이제 80점밖에 못 맞아. 그러니까 물이 다 차서 더 이상 물을 못 붓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고민이 되는 거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실업률은 4.2%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용자 수 섹터별로 보면은 지난 6개월 동안은 레저 이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취업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요 정도 가장 적었고요. 좀 적었고 특히나 리테일 쪽에서는 오히려 좀 감소했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쨌든 20만 명대로 생각보다는 별로 고용이 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률이 많이 그러니까 줄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군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1000이니까 150만이거든요. 150만 정도로 비슷했었거든요. 2000년대는 이 새 직군이 전문 직군은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갔고 코로나 전 이 수준까지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뭐냐면은 이게 리테일 트레이더예요. 리테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냐면요. 매뉴팩처링,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보니까 진짜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구나. 이게 제조업은 진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런 상황이란 거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요건데요. 요거는 레저 관련돼서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레저 부문에서 회복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큰 곳에서는 더 회복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비트코인 가격 지금 벌써 한 3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았네. 다행히 17% 20%까지 가다가 더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말씀이 무슨 결론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설득력,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분명히 조금 과거랑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건 인정.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터뷸런스를 그러니까 뭔가 흔들림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빅스 말씀드렸는데 빅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다. 그게 왜 빅스가 30, 40까지 올라간 다음에 시간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빅스가 지금 30을 넘어섰고 앞으로 당분간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는 계속 돼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팩트 중심으로도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도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질문 주시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멘트하고 마무리할게요.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